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FOMC 첫날이 됐는데요. 지역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면서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 이상 지수가 밀린 건데요.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또 반면에 금과 은값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징주로 본다면 우버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12% 가까운 폭등을 기록한 점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는 인플레 걱정하고요. 하루는 경기 침체 걱정합니다. 매일같이 걱정거리가 달라지고 있고 하루는 2차 전지가 주도주일까, 하루는 반도체일까, 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 2주간의 흐름인데요.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고스란히 시장 이슈 등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펴야 될지 전략까지 저희 시간 통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장부터 들어가 보죠. 어제 시장은 나름 선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이었고요. 4월 초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코스닥 내에서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올랐습니다. 무려 1,200개 종목의 강세였죠. 코스닥이 아주 많은 종목의 상승과 동반돼서 올라갈 때는 여지없이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는 시기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으로 봤을 때는 FOMC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애플 실적 금요일 오전에 아침에 발표가 되죠. 그를 둔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유입되면서 시장에는 나름 활력이 되줬죠. 경계할 이슈로는 호주에서 예상 밖의 금리 인상 소식을 전했고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살짝 남겨두는 요소죠. 그리고 IMF 측에서 아시아권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이죠. 특히나 중국 쪽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게 어제 또 중국 관련한 소비 종목들의 강세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이랄까요. 산업부에서 산업용 로봇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과 AI 기술 개발 투자 소식을 내놓으면서 테마성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엔터, 중국 소비, 통신, 화학, 자동차, 수출 데이터 좋았다고 하죠. 덴탈, 로봇, 페라이트, AI. 어제는 대다수 섹터와 다양한 테마가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쪽은 오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밖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로는 EU에서 친환경 항공유에 대한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리퓨얼 EU라는 합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25년에 EU에서 뜨는 모든 항공기에 친환경 연료 항공유를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항공유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거론됐던 종목들이니 그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엔터라고 제목을 뽑아놨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의 주도주는 엔터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엔터 쪽의 강한 시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항상 달이 바뀌면 우리가 많은 데이터 등이 쏟아집니다. 그중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하는 졸츠 보고서가 나왔죠. 지난 2월 7일 봤을 때 1,000만 건을 하회하면서 고용의 냉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었죠. 3월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자발적 퇴직자 수,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일컫는데요. 내가 다음 직업으로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자 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노동시장 자신감이 꺾인 것인가? 고용의 냉각이 명확히 오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이었는데요. 4월 초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앞으로 정리해고 기업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던 바 있었죠. 밤사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전 세계 임직원 3,000명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마지막 12월 달에 이미 해고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추가 해고를 예고한 거고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빅테크 중심의 감원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다가 그다음 생활 소비재 쪽, 월마트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권까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감원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고용 지표 등을 봤을 때는 냉각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고용 냉각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인플레 완화, 긴축 완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침체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침체 무게 두고 있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의 6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어제만 해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0%로 내려오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네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겠어? 라는 분위기로 하루 사이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한 고리를 찾게 됩니다. 이전에 3월에 은행 사태 이슈가 있었을 때 빠르게 막 구원투수와 소방수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구원투수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조금만 불안하다 기침 소리를 내면 그 기침이 어디에서 났는가 진앙지를 찾기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3월부터 보시면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파산한 은행들이 벌써 네 곳입니다. 과거는 파산하는 데는 적어도 몇 달,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하루 이틀 안에 불과 일주일 안에 한 은행이 파산해버립니다. 그만큼 모바일 뱅킹 등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뱅크런도 빨라진 것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의 대응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예금 인출은 더더욱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의 은행 사태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축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으로 인해 JP모건이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죠. 하루 사이에 그렇다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그쪽에 자금을 많이 대주고 있는 지역은행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불안을 찾기 시작했죠. 팩웨스트나 웨스트 얼라이언스가 그 맥락에서 오늘장 좀 더 불안이 커졌습니다.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앞서 파산한 은행들이 다 그 얘기 내놓고 일주일 안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예금 보장 정책도 변화된다면 다른 지역은행들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신용경색으로 갈 수 있다. 이 우려까지 번져 나간 거죠. 어찌됐건 은행 사태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음 뇌관은 상업용 부동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불안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은행 사태 튀어나오는 거 보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을 보시면 미국에서 대도시 오피스 공실률이 정말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잘 나갈 때 엄청나게 이렇게 대출을 땡겨서 빌딩을 산 이들이 그 빌딩 내 사무실이 모두 공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게 지역은행들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봤을 때요. 소형은행이 대형은행 대비해서 압도적입니다. 거의 70%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남겨진 불씨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역은행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 사태 등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악재로 떠오르는 거죠. 자, 이런 은행 사태도 그렇고요. 경기 침체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그 청구서를 맞아서 떨어졌어요. 1% 이상씩 하락했죠. FOMC를 앞둔 경계감도 작용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역은행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또 부각된 것도 있고요.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상환 증액을 하지 못할 경우 6월 달에 디폴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7월, 8월 정도로 봤던 시계를 확 땡겨온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침체 이슈 여러 가지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어요. 5%나 밀렸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에너지주 전반을 같이 끌고 내려갔죠.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연준 금리 인상 일시 중단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이서 파월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금리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이요. 뭔가 이들의 이 발언들이 정말 경기가 안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조금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흐름 보시죠. 지역은행 종목들부터 대형은행까지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팩웨스트뱅코프 27%, 어제도 두 자릿수, 오늘도 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15% 밀렸네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증권 쪽이지만 은행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증권 내에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같이 밀렸죠. 미국 내에서 24개 지역은행을 추적하는 지수죠. KBW 나스닥 은행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대형사도 같이 밀렸고요. 에너지 쪽 보시죠.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강한 빨간불, 뉴욕장의 빨간불은 큰 폭의 하락을 의미하죠. 떨어졌습니다. 은행과 에너지, 대표적으로 경기를 상징하는 섹터인데 이쪽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헬스케어, 식료품, 그리고 좀 덜 빠진 쪽에서는 빅테크, 메리어트는 올랐습니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띄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침체 속에서도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곳은 올라가는 흐름으로 조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였고요. 시간 외에서는 AMD, 스타벅스, 포드 등이 실적을 내놨어요. AMD 같은 경우는 장중에 최근에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컨센을 소폭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와 포드도 나름 비교적 괜찮은 실적을 내놨는데 일단 주가가 떨어진 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뉴스들로 한번 가보죠. 최근에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이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우리도 건강과 그게 몸 건강이 됐든 마음 건강이 됐든 건강에 관심을 두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 꽤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올해 이제 들어서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노화 쪽, 우리 미용 의료 기기도 이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매 관련주, 비만, 당뇨 생각했을 때는 케어젠의 주가 흐름도 문득 생각이 나죠. 탈모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가 정말 좋은 흐름을 최근에 기록하고 있죠. 건치,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덴티움도 정말 엄청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나름의 시장을 해지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마음 건강 측으로 봤을 때는 경험 위주의 지출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은 바꾸지 않는데 이런 거 아껴서라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행이나 가자 이런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관련한 관심사들 미국장 위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 웹툰, 콘텐츠 등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도 덕질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하나의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 제공을 해보는 거고요.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오른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기업 뉴스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체크하시죠. 포스코에서 광양의 리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단독 뉴스니까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통삼사에서 로봇 전쟁, 로봇 뉴스는 일일 일뉴스 나오고 있는 느낌이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녹스 리튬 주식 추가 취득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녹스 등이 시간외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한 일주 이상 테슬라에서 이 페라이트를 히토류 대신 쓰겠다라는 얘기 지난주인가 한번 그냥 산업뉴스로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다만 수급적인 흐름이라는 판단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 관점의 대응을 꾸려보기에는 녹록치 않은 종목이라는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시장의 좀 세부적인 데이터 등을 살펴보죠. 오늘은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오늘은 스판덱스 타이어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강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제 효성 그룹주들이 강했어요. 이 효성이라는 말이 붙은 종목들 일제히 다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효성 그룹의 효가
효자할 때 효일까요? 찾아보니 아니었지만 마치 어제는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등등 앞서 얘기 드렸듯이 효성이 붙은 종목들 그룹주 일제히 강했습니다. 이들 종목이 올해 들어서 사실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이렇게 3대장이 좀 강한 흐름 나타냈었는데 4월 들어서는 일제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렇게 4월 한 달 동안 쉬어가다가 어제장에서 5월의 첫날에 다시 뭔가 반등의 시동을 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올라간 건데 도대체 실적 성적표는 왜 이랬을까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봤던 이 효성 3대장 합산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65%나 감소했는데요. 하나씩 또 뜯어본다면 이렇게 3대장의 매출은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땠을까요? 효성 TNC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는데 그걸 또 50%가량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시나 30% 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시장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후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워낙에 국내 이 화학 기업들의 섬유라던가 화학 부문들이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중국 쪽에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괜찮았다라는 내용에서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요처인 중국 쪽에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가 좀 부진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1분기에 섬유 사업의 부문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 사업이 부진했는데요. 타이어 코드라고 하면 타이어 보강제가 되겠죠. 중국의 경쟁업체 여파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나 좀 부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화학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플라스틱의 핵심 소재인 폴리프로필렌 같은 여러 가지 좀 원자재 쪽에서 수익성이 급감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표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업황 바닥에 시그널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 타이어 코드 등의 업황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스판덱스라고 하면 요가복 같은 스포츠 의류에 또 사용이 되는 그런 하나의 소재가 될 거고요. 타이어 코드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타이어 보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탄소 섬유라는 고부가 가치 소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효성그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탑3에 등극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 이 철강보다 1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신산업에서 굉장히 잘 쓰일 쪽인데 이쪽에 앞으로 1조를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 기여도를 높여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걸까요? 하나씩 좀 볼 텐데요. 효성 TNC는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의 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위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집에서 요가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같이 고공행진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봉쇄 때문에 한동안 부진했었고 올해 초에는 좀 아무래도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쪽의 실적 부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스판덱스 업황은 1분기 들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 패션 업체들이 성수기 전에 지금 재고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쪽에서는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타이어 코드의 글로벌 1등 업체인데요. 본업 쪽에서 업황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1분기에 지금 신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타이어의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화학인데요. 앞서 봤던 이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 섬유 쪽에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레저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같은 신산업에도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탄소 섬유고요. 이 탄소 섬유가 앞으로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에서 2026년에는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점진적인 회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하나증권에서는 타이어 수요의 회복 그리고 탄소 섬유의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기존에 얘기를 했었던 2028년까지 연 2만 4천 톤에 이어서 추가 증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증권가에서 정말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고요. 일제히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효성 TNC도 그렇고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최고점이라고 해봤자 40만 원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50만 원도 훌쩍 넘어서 6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IBK 투자증권에서는 효성 TNC에 대해서 60만 원의 목표 주가 유지했습니다. 상향 조정한 쪽은 하나증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에서 6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 흥국증권에서 58만 원으로 목표 주가 올려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타이어 보강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이야기 짚어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2, 3주 전쯤이었는데요. 4월 13일에 제가 타이어 관련주들 브리핑을 하면서 이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타이어 쪽도 역시나 전기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실적을 내놓았는데 31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 라고 하죠. 정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5% 넘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된다라고 4월 13일에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짚어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어제 8% 정도 강세 나타냈고요. 앞서 봤듯이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들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황의 회복 시그널이 포착이 된 효성그룹주 앞서 얘기 드렸듯 이 효가 정말 효자할 때 효가 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앞으로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그룹주가 정말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 종목으로 국한해야 될지 배제해야 될지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쪽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엔터 산업이 요즘 왜 관심을 이렇게까지 받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찾아보다 보니 관심을 받을 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트가요. 이 파란색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티켓 가격이에요. 콘서트 티켓 가격. 소비자 물가는 사뿐히 지려밟고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콘서트나 혹은 엔터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최애 아티스트를 위한 지불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를 생각했을 때 지금 한류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들이 또 따박따박 실적을 내놓고 있는 실적주입니다. 인플레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고요. 덕질에는 돈을 아끼지 않죠. 그리고 나름 엄청난 방어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한한령 해제 이 부분의 기대감도 남겨도 있고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계속해서 콘서트나 굿즈에 대한 매출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엔터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엔터사 얘기하려면 이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전략 챙겼던 분입니다.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 이분이 연초부터 해서 엔터에 대한 의견들을 꽤 많이 보고서에 담았었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차관보였습니다. 옐런 크루거가 마지막 저서로 썼던 게 로코노믹스인데 이 내용을 빗댔습니다. 스트리밍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의 세계화가 벌어졌다. 스트리밍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에서 2위를 했던 기억 생각나시죠? 그만큼 음악의 세계화가 일어났고 슈퍼스타의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자국 편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최근의 흐름과는 결이 다르죠. 최근 30년간 지내왔었던 세계화 움직임이 작년부터 해서 전쟁이라던가 코로나로 인해서 탈세계화 기조로 완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바이 아메리카 얘기하고 온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에서 자유로운 섹터다라고 엔터를 빗댄 겁니다. 탈세계화 시대에도 세계화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가능한 근거를 들었어요. 바로 첫 번째, 대체 불가능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우리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돌을 좋아해보려고 애써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대체 불가능이라는 거고요. 관세에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1998년도 이 WTO에서 일단 전속물 과세에 대해서 전자적 전속물 과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어요. 무관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호무역이 엄청 난무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우리 K한류가 엄청나게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과거에는 일본에만 국한됐다면 이젠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도 그렇고요. 동남아 GDP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GDP 성장이 일어날 때 앨범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이난 연구원의 보고서를 잘 보면서 아이디어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4월 14일에 엔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 지민의 한국 솔로 최초 빌보드 핫백 1위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브리핑으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이때 말씀드렸었죠. 빌보드 핫백과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최근 국내 스타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싸이의 이제 강남스타일 하고 그다음에 노바디, 원더걸스 그 정도로만 기억이 났었는데 이제는 매주 이렇게 우리 가수들이 이름을 올립니다. 기록도 경신했어요. 지민은 5주 연속해서 그리고 피프티피프티는 6주 연속해서 빌보드에 이름을 올려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음악 쪽의 빌보드라는 점에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거겠죠. 초동 100만 장이라고요. 초동 앨범. 초동 앨범은 딱 앨범이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판매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동 100만 장은 여 아이돌 그룹에게는 정말 넘지 못할 벽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 에스파를 필두로 해서 계속 이 벽을 깨고 넘어가는 그것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아이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컴백했던 아이브 그리고 세븐틴, 르세라핌 모두 다 초동 앨범 판매량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세븐틴입니다. 얼마 전에 수정 앵커가 길 가다 이 속보를 보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었어요. 세븐틴의 인기가 이 정도라면서 근데 세븐틴이 이 초동 앨범 455만 장 판매를 했습니다. 455만 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YG 엔터에서 전체 판 앨범이 500만 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세븐틴에서 455만 장을 팔았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 들어 초동 앨범, 중국에서 국내 아티스트의 앨범을 공구하는 현상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한중 갈등 속에서 얼마나 국경을 넘어들어서 이 아티스트를 찾고 있는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TS가 군대 가면 망할 것 같이 작년에 엄청나게 걱정들을 했었는데 하이브 실적을 열어보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BTS 솔로 멤버들도 있고요.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TXT 등이 활약을 하고 있죠. 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되면서 하이브가 주가 5% 올랐고요. JYP 엔터 SM, YG 엔터도 강세였습니다. 이들의 올해 상승률을 놓고 봐도 30에서 6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동 100만 장의 벽도 무너뜨린 국내 엔터사들. 그만큼 신규 아이돌들이 데뷔해서 뜨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아티스트들의 K한류 흥행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앞에서 길을 잘 닦아둔 선배들 덕분이긴 하겠죠. 이것은 엔터사에게는 당연히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데뷔하고 7년간의 계약은 엔터사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4월 14일 방송 당시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인 데뷔를 서두르고 있다. 엔터사들이 높은 가동률을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올해 역도의 최고의 10팀이 또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각 엔터사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하이브와 JYP는 미국 걸그룹 데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엔터는 실적 기대도 있고 재고 부담도 없고 경기 민감도도 낮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이 올해 상승률은 앞서 보신 차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4월 14일 상승률 계산이고요. 64% 등을 비롯해서 올해 30-40% 혹은 50%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엔터사들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더 봐도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담은 만큼 같이 호흡해 보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 발표되고 그러고 나면 또 저희 휴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대응하기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계감 때문에 어제 좀 장 출발 전에 조용하려나 했는데 어제 시장은 정작 뜨거웠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뉴욕을 봤더니 여러모로 걱정 요소도 등장을 했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짜세요? 네, 우선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FOMC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요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 심리들이 며칠 전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일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 초반은 2차전지, 장 막판은 좀 밀리긴 했지만은요. 장 초반은 2차전지가 좀 시장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는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성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바이오 관련된 개별주들 이런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연출시켰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 FOMC와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혹은 소프트한 경기의 하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극대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강세로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분기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어닝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들까지 모멘텀을 보유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FOMC의 우려감을 좀 가지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보유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처럼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그리고 그 주식 비중 내에서 주요 섹터 비중을 어떻게 배치하시겠어요? 우선 지금 당장 1억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내가 한 절반 정도 주식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비중을 끌고 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바닥에서 매수하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는 안 올라온 종목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비주도주에 대한 비중 축소에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세가 안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도주군들의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좋은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몇몇 바이오 섹터, 2차전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차장님의 픽 이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이제 방탄소년단 영상들 최근에 엄청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친구가 연락 오더라고요. 영상 볼 게 아니라 주식을 살 걸 그랬다. 잠시 후에 엔터에 대해서도 전략 나눠갈게요. 일단 효성그룹주를 필두로 네. 해서 이제 화학이나 스판덱스 쪽에 어제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단 말이죠. 결국 중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정말 과자 한 봉지 뜯어도 그게 결국 화학 소재다 보니 네. 이쪽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 두 개로 대변되는 효성의 대표적인 산업자재 기업들은 그들이 보유한 강점은 분명히 있어요. 타이어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라미드, 스판덱스 이런 쪽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점유율과 제품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강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섹터의 업황이 좋아질 때는 주가의 탄력도와 변동성이 사실은 다른 화학주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소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이어 보강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스판덱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 다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제품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소비의 호조와 함께 전반적으로 뭐 의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회복세 자체를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빠르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내구재 소비보다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 보강제라든지 아니면은 스판덱스와 같은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지표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효성그룹주들의 주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1분기 예상보다는 좀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분기부터 분기마다 개선되는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는 있는데요. 그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효성그룹주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중국에 대한 회복이 조금 더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뉘앙스를 전달받았으니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엔터주 보겠습니다. 엔터사 사실 차장님과 계속 얘기를 나눴었고 엔터사 전반에 대해서 좀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어요, 엔터사들. 지금 시점에도 괜찮은지, 지금 사도 괜찮은지 이거 고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좀 늦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주도주군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며칠 뒤에 보면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JYP가 최근 만들어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주가가 좀 부담스러울 때,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매수에 대한 흐름을 자제하겠지만은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며칠 뒤에는 분명히 좋은 성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아직 전반적으로 꺾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엔터주들의 상승을 촉발한 것은 하이브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만들어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YOY 기준으로는 소폭 감익 정도를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실적이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은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사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일 것 같고, 최근에 엔터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커졌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볼륨이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것은 앨범 판매겠죠. 불과 이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아티스트들이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파는 것 자체는 블랙핑크 정도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르세라핌의 앨범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어제 이제 99만 장 돌파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100만 장 돌파가 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소 제작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뭐 50-50 지금 어제 기준자로 빌보드 41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K 아티스트들의 전반적인 해외의 성과 자체가
불과 1, 2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커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인 아이돌들을 좀 빨리 발굴하고 그러한 부분들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 이 엔터사들의 관심도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레벨업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엔터 4사를 저희가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어요. 네. 차장님의 픽으로 가보죠. 저는 이제 항상 JYP 엔터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엔터사들에게 유리하고 빠르게 활동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성과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터 4사 중에는 결국 JYP 엔터와 하이브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소식이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레이블 체제 도입하고 나서 국내 엔터사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한류 중심에 있어서 잘 올라온 이들 종목 내에서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장님의 픽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살살 의료기기 언급을 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 의료기기와 화장품 중심의 고성장 지속 파마 리서치 얘기해 주십니다. 파마 리서치도 올해 관심을 꽤 받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피부 쪽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또 이제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리쥬란, 네. 저도 이제 항상 여쭤봐요. 혹시 리쥬란 해보신 적 있으시냐?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효과가 너무 좋다. 울면서 받았다는 지인들의 후기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뭐 보톡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리쥬란 쪽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음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4월 달에 수출 데이터 발표와 함께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뭐 피부 재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어 세포를 바탕으로 한 피부 미용 관련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지만은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태국 쪽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화장품 사업까지 좀 확장을 시켰는데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오프닝 흐름과 함께 화장품 매출액까지 늘어나면서 밸류까지 좀 확장될 수 있을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섹터의 강세 그리고 파마 리서치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격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았어요. 네. 13만 원 선까지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6,5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500원의 손절 라인 기억하면서 13만 원 목표가 저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